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대도서관님 책이고, 사실 이 책을 산 지는 한참 됐는데, 그동안 읽어보지를 못했다가, 제가 유튜브를 요즘 계속 하면서 유튜브가 궁금해졌어요. 예, 저는 별로 안 궁금했는데, 제가 막상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라고 해서 읽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70만 명, 누적 조회수가 10억 뷰, 1년에 17억을 벌고 있다고 자극적인 제목이 써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블로그 책을 안 보고 블로그를 먼저 개설하고요. 유튜브 책을 안 읽고 유튜브 강의도 안 듣고 먼저 채널을 오픈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가입을 하고 채널을 만들고 그걸 되게 우선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에 그냥 빨리 채널을 만드세요. 예. 막상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스스로 알게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배울 때 책을 먼저 읽고 컴퓨터를 배우면 더 어려워요. 그냥 컴퓨터를 막 클릭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저것 클릭을 계속 해봤어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서 계속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해보면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고, 배우다 보니까 또 궁금해져서 책도 읽게 됐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 유튜브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하다. 생방송 말고 편집 방송으로 시작하되 내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가능한 콘셉트로 기획해 일주일에 최소 2편씩 1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라. 일주일에 2개씩 1년 동안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날 출근 걱정만 없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방송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나고 재미있었다. 느낌이 왔다. 이거다.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죽을 때까지 실증 내지 않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드디어 찾았다. 라고 대도서관님이 컴퓨터 방송을 하고 나서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거 내가 평생 해야겠다. 당시 인터넷 생방송 절대 강자는 아프리카TV였지만 돈벌이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드 구축이 목적인 내게 아프리카TV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수익 구조가 없고 규모가 작아도 일단 다음 TV팟에서 1인 브랜드 만들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프리카TV로는 퍼스널 브랜드가 잘 되지 않으니까 다음에서 한 거죠. 다음에서 하면 검색을 했을 때 검색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을 먼저 활용을 하신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걸 돈보다 우선시 택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돈을 버는 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브랜드만 먼저 쌓으면 돈은 쉽죠.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계정에는 뮤직비디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칼군무를 선보이기까지 그야말로 피, 땀, 눈물을 흘리며 안무 연습을 하는 과정. 멤버 개개인의 사소한 일상과 현장에서 팬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꽤 쌓여 있다.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자. 그러면 1인 브랜드가 망할 일은 절대로 없다. 월급의 10%만 투자하면 창업은 망해도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명언이에요. 내가 1인 브랜드나 유튜브를 해서 월급의 10%만 투자를 해서 혹시 망해도 인생까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 브랜드의 성공 비결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자본을 더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 쥐어짜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완벽한 콘텐츠는 혼자가 아니라 시장 반응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만들어 놓고 시청자 피드백이 좋지 않으면 수정하면 된다. 완전 진리예요. 저도 이제 블로그를 5년 이상 했지만 그냥 막상 해보는 거 해보면 이런 컨텐츠가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컨텐츠를 하니까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구나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잘 표현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해보기 전에는. 저는 제가 블로그 5년쯤 하니까 인지 알겠어요. 완전 몰랐어요. 그전에는.
양질 전환이라는 말이 있다. 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양질 전환처럼 1인 미디어에 잘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이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콘텐츠를 만들고 또 만들면서 자기 채널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어느 순간 콘텐츠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양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양을 되게 중시해요. 저는 질보다. 하나를 잘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거 절대 안 돼요. 완벽주의자로 가시면 안 되고 대충대충 그지같이 그냥 하세요. 이제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대충 해서 매일매일 한다거나 자주 하는 게 중요하지 엄청 잘 만들어서 하나 올리고 뭐 또 안 올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을 많이 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은 나도 다른 1인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잘 안 보는 편이다. 만일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가 생기면 그 사람 말투나 스타일을 은연중에 따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 공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크리에이터가 좋으면 볼 수도 있죠. 저도 사실은 많이는 안 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몇 명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1인 미디어에 도전하려고 가장 부추기고 싶은 사람은 바로 주부다. 살림 노하우부터 육아, 부동산, 요리, 패션,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누구보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부이기 때문이다. 저도 그래서 주부에게 유튜브 강추합니다. 재능이 너무 많아. 요리도 할 수 있고 육아도 할 수 있고 아이들 뭐 교육 관련, 엄마표 영어, 뭐 재테크, 가계부 쓰는 거, 홈패션, 인테리어 너무 많아요. 메이크업도 할 수 있겠죠? 이분이 대입을 포기하고요. 군대 가기 전에 그 비디오 대여점에서 영화를 엄청 많이 봤대요. 영화만 많이 본 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꾸지람도 같이 들었다. 영화 본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런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아들이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영화만 보고 있는데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대도서관님. 자기는 정말 영화가 좋았대요.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하도 많이 보니까 줄거리를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 앵글, 화면 구성, 배우들 연기 조명 이런 걸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같으면 저 장면을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라고 거의 작가나 감독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게 됐대요. 이게 바로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화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도서관님 아버지는 되게 좀 무능한 분이었다고 나와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고 힘들었고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음악다방 DJ를 하셨대요. 대충 느낌이 와요. 돈은 잘 못 버시는데 음악다방 DJ면은 되게 잘 놀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방송을 하는 걸 친척분이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네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아버지가 음악다방에서 DJ 하던 때와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똑같은지. 목소리만 듣고는 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지 뭐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되게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걸 물려받은 거죠. 게임 공략집을 무료 배포한 중학생 시절은 그나마 낫다. 원래 그 나이에는 쓸데없는 짓만 할 때 아닌가? 그런데 군대 가기 전 백수 시절에 비디오를 서너 편씩 보던 일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쓸데없는 짓이다. 제대 후 했던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 일도 그렇다. 월급은커녕 차비 한 푼 받지 못한 그야말로 무료 봉사였으니까.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도서관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쓸데없는 짓이 숨겨진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대도서관의 쓸데없는 짓 목록.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공략집 무료 배포. 세 번째, 하루에 비디오 서너 편 보기. 네 번째, 빈둥빈둥 백수로 지내기. 다섯 번째,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 DJ. 그래서 이 게임 공략집이 뭐냐면 게임 할 때 그
어떤 엔딩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엔딩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이런 공략집이 있어요. 뭐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에서는 뭐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 공략집을 저도 막 옛날에 보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게임을 빨리 이기고 싶을 때는 공략집을 보면 좋아요. 그리고 엔딩이 여러 개인 거. 끝났을 때 결과물이 여러 파트로 나와 있는 게 나는 이 엔딩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그 엔딩 공략집을 보면 돼요. 저도 게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심즈란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심즈 게임 하시는 분 중에 떼돈 버시는 분이 많아요. 외국 크리에이터인데 영어로 막 심즈 설명하시고, 심즈 한번 플레이하면 안 끝나거든요. 그건 인생 게임이라서 어른이 자라서 아기 낳고 결혼하고 아기가 커서 또 사회생활하고 어른은 할머니 돼서 죽고 묘지 생기고 또 아기가 자라고 해서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리고 치트키 쓰면 이제 돈도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게임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죠. 이게 쓸데없는 짓인데 시대가 바뀌니까 저도 막 게임 가끔 보고 있거든요. 남이 플레이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크리에이터 중에 게임이 좀 많아요. 성공한 덕후. 우리가 덕후가 뭐냐면 이제 마니아예요. 이제 한쪽만 게임 마니아, 뭐 무슨 마니아 이런 걸 말합니다. 덕업일치. 덕질과 직업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내가 막 몰입하는 그 노는 분야와 돈을 버는 분야가 같다는 게 덕업일치. 새로운 용어예요. 자기 관심사를 직업으로 삼다. 네. 덕업일치가 되는 삶이 되고 있어요. 1인 기업 때문에. 김윤재 씨는 평소 여행 관련 아이콘을 디자인하는 걸 좋아했고 자기 창작물을 디자인 사이트 비헨스에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마침 존 마에다라는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가 김윤재 씨의 디자인을 눈여겨보고 이를 자기 트위터에 소개한다. 이 일을 계기로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유수의 기업의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박이죠. 애플에서 이분한테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대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어디다 올려야 돼요. 이런 내가 디자인을 잘하면 디자인 관련 어떤 컨텐츠, 내가 글을 잘 쓰면 어떤 글 올리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계속 올려서 노출을 하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세계 들어간 페투바 아시죠? 예. 정용진이 오른팔처럼 데리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분도 자기가 호텔에 다니고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급스러운 어떤 호텔 음식 같은 걸 많이 올렸더니 그걸 보고서 지금 호텔 지배인으로 가 있잖아요. 신세계에서. SNS를 통해서 발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막 자격증을 따고 막 시험 준비하고 해서 그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이 내 재능을 몰라준다고 한탄하는 시대는 갔다. 재능이 있고 그것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대로만 보여준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저는 가수 데뷔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래 잘하면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요. 웃기게 개그맨처럼 말을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봐요. 그 사람 콘텐츠를. 더 이상 데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는데도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재능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플랫폼을 권하고 싶다. 일단 글,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창의력 훈련이다. 어른들에게 밤에 쉴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밤에는 공부를 쉴 권리, 공부 말고 딴 짓을 할 권리가 있다. 공부 말고 다른 건 몽땅 나쁜 짓으로 규정하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채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채널을 누가 소비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유아를 타깃으로 하며 억대 조회수도 가능하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동일 콘텐츠를 반복 시청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 봤던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미친듯이 그 캐릭터만 보는 거. 또한 유아 대상 콘텐츠는 말이나 글보다 순전히 영상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에서 소비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자, 해외에서 소비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광고료가 제가 알기로 7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권에 진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컨텐츠가. 컨텐츠 기획력이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뚜렷한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직하게 정체성을 지키는 채널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중요한 것은 단발적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뷰가 확 터지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도 다르지 않다. 일주일에 4회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생방송을 진행해야 비로소 시청자의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실해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많아도 성실한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거야. 그래서 성공 비결 따지지 말고 딱 1년만 해보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매력을 편집 과정에서 가장 잘 살릴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면 크리에이터들이 전문 편집자에게 편집을 맡기는 건 어떻게 된 일일까? 크리에이터들, 편집자 대부분은 전직이 열혈 팬이다. 자, 강유미 씨가 직접 편집한 영상이 편집자가 한 것보다 훨씬 재밌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웃음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빼먹으면 안 되고 이 말은 지워야 되는지. 근데 지금 대도서관님 경우에는 그래도 질이 괜찮은 이유가 편집자가 내 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이 웃기고 어떤 게 포인트고 이게 맥락을 잘 짚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편집자한테 보내가지고 편집을 하면 편집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중에 MCN에 속하지 않은 기획사가 없는 경우 거의 본인이 편집을 하세요. 남한테 맡기지 않아요. 호흡이 짧고 전개가 빠른 5분 이내의 동영상이 시청자 눈길을 사로잡기에 가장 적당하다. 길어도 10분은 넘기지 말자. 30초 이내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재미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뜻이다. 생방송 편집 영상은 채팅창의 생명이다. 내 채널에는 생방송 하이라이트 장면만 짧게 편집한 영상이 많다. 생방송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우리나라 1인 미디어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방식이다. 채팅창 보는 재미가 있죠. 크리에이터에게 팬덤이 있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다. 소통이 생명인 1인 미디어의 특성상 크리에이터 팬덤 형성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요, 소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연예인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김동률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빠랑 소통이 안 돼. 오빠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댓글을 제가 페이스북에 달아보지만 무응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되면은 뭐 좋아요, 하트를 좀 눌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하게 되면 또 대화가 가능하죠. 내 거 댓글 읽어주면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분이 막 윙크를 하면서 뭐 김유라님 고마워요? 막 이러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윙크를 그렇게 해주세요. 소통이 되는 느낌. 내가 매일 밤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방송을 진행하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한 일종의 트레이닝이다. 언젠가는 나도 웹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저는 사실 대도서관님 책을 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읽는 건데 저랑 너무 똑같은 점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도 지금 생방송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 책 안 읽고 저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저도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음악방송 했었어요. 위넴프에서 블루스카이라고 고2 때니까 2000년도에 제가 네츠고라는 통신사의 최초의 위넴프 방송 DJ였어요. 그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방송을 어떻게 듣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다른 분들 알려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학생이라서 방송을 자주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심적으로 눈치 보이고. 그래서 많이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쉽죠. 지금 저는 매일매일 라이브 하는 이유가 근데 그때 아쉬운 거예요. 어렸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학업 뭐 이런 거 눈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눈치 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 지금 하고 싶을 때 하자. 나중은 없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스머쉬라는 개그 콤비가 2005년부터 유튜브로 총 18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그, 저도 지금 개그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골라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보다가 재미없으면 꺼버릴 수 있고. 텔레비전은 그게 안 돼.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외 공략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1인 미디어 시청자는 5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70억 세계인이다. 참, 마지막으로 닉네임을 신중하게 정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대도서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글로벌한 닉네임은 아니다. 이미 이제 옛날에 정한 닉네임을 바꾸기가 어렵죠. 가능하면 자막도 넣어주는 것이 좋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음성을 듣지 않고 화면만 보는 시청자도 많기 때문이다. 대사는 무조건 자막으로 넣어주고 이외에도 재미, 포인트나 중요한 내용 등을 자막으로 처리한다. 트렌드를 활용해 노출하기라는 비법이 있어요. 트렌드에 맞는 검색어를 설정하면 채널 홍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효린의 민박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와플 기계로 이 와플이 유나 씨가 만든 그 소녀시대 유나가 와플을 했어요. 저도 이거 소문 들었거든요. 기사로 봤는데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거야. 뭐 유나의 와플 기계로 만든 와플 이런 식으로 검색어나 태그에 와플 관련 단어를 넣으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결 쉽게 모을 수 있다. 인기 요리 유튜버의 시그니처 메뉴를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건 좋다. 아, 지금 인기 요리 유튜버가 뭐 잡채가 엄청 떴어요. 그럼 나도 잡채를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유튜버를 검색할 때마다 내 채널도 동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EBS 호모 이코노미코스 2017년도에 방송됐을 때 그때 와플 요리를 한 개 방송에 나갔어요. EBS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위한 간식 만드는 장면을 했거든요. 근데 유라의 와플 기계는 하나도 유행이 안 되고 유나의 와플 기계는 대박이 난 거죠.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이랬어요. 유나는 삐쩍 말라가지고 밥도 잘 안 먹게 생겼는데 와플이 엄청 살찌거든요. 와플 설탕도 엄청 들어가고 기름 엄청 들어가요. 근데 와플을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 별로 잘 안 먹을 것 같은 사람이 와플 만들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었고요. 진짜 앞으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유튜브를 누구나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처럼. 대도서관의 유튜브의 신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무조건 개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